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님을 밝혔을 때, 뉴턴이 사과의 낙하와 행성의 궤도를 동일한 법칙의 F는 MA로 꿰뚫었을 때, 그리고 다윈이 생명의 경이로운 다양성을 자연 선택이라는 기제로 설명했을 때, 인류는 미신과 맹신의 어둠에서 벗어나 이성의 빛으로 세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은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부터 뇌 속 뉴런의 복잡한 춤까지 그 설명의 범위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공은 종종 과학 만능주의라는 태도를 낳기도 합니다. 즉, 과학이야말로 세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며,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펜을 고쳐 쥐고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의 성공이 곧 그것의 무한한 설명력을 보장하는가? 과학적 방법론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그것이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과학의 권위를 폄하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알매 도구인 과학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 그 도구의 설명서를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 질문은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언솔브드 프라블럼스가 아니라 과학이 원리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 언솔버블 프라블럼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 즉 과학 철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과학이 세계를 설명하는 힘은 그 독특한 방법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경험적 방법, 엠피리컬 메소드라 부릅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세우며 그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다시 실험으로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20세기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제시한 반증 가능성, 펠시파이어빌리티입니다. 포퍼에 따르면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그것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즉 반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일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항상 참이지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며 반증이 불가능하기에 과학이 아닙니다. 반면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은 틀릴 수 있기에 과학적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경험적으로 검증 혹은 반증 가능한 세계, 즉 관찰 가능한 옵저버블 현상의 영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의 첫 번째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어떤 대상이나 주장이 본질적으로 관찰이나 실험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과학은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학의 관심 영역, 도메인 밖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신의 존재,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 미의 본질과 같은 형이상학적, 메타피지컬 혹은 가치론적, 엑시올로지컬 질문들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실험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경험 세계라는 영토 안에서 가장 강력한 탐험가이지만 그 영토 바깥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설명의 위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기본 법칙을 다룹니다. 그 위에 화학이 있고 화학 법칙 위에 생물학이, 또 그 위에 심리학과 사회학이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주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입니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상위 단계의 현상, 예를 들어 생명도, 결국 더 근본적인 하위 단계의 법칙, 예를 들어 물리화학으로 환원하여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인간의 뇌활동은 뉴런의 전기화학적 신호로, 이는 다시 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최종적으로는 양자역학의 법칙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학, 궁극적으로는 물리학은 이론상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철학자들과 일부 과학자들은 이 환원주의적 기획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창발성, 이머전스입니다. 창발적 속성이란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각각에는 없는 속성이지만 그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체 수준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속성을 말합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 H2O 분자 하나하나는 젖어 있음, 웨트니스라는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자들이 수족에 모여 특정 조건에서 상호작용할 때 젖어 있음이라는 거시적 속성이 창발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미 한 마리는 지능적이지 않지만 개미 군집은 복잡한 집단 지성을 보여줍니다. 철학자들은 생명 그 자체 혹은 의식이야말로 이러한 강력한 창발적 속성의 대표 주자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뇌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상태와 물리 법칙을 안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있음이나 의식적 경험이라는 현상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설명해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물리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나 심리학이 물리학과는 다른 차원의 설명적 원리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의 설명적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 즉 의식, 컨셔스니스입니다.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 문제를 쉬운 문제, 이지 프라블럼스와 어려운 문제, 하드 프라블럼으로 구분했습니다. 쉬운 문제란 결코 쉽지는 않지만 현재의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뇌가 어떻게 외부 자극, 빛, 소리를 처리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을 회수하는지, 어떻게 주의를 집중하고 행동을 통제하는지 등의 기능적 펑셔널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런의 발화 패턴과 뇌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붉은 사과를 볼 때 뇌의 시각 피질 V4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머스가 말한 어려운 문제, 더 하드 프라블럼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모든 신경 정보 처리가 아무런 느낌 없는 기계적 작용, 마치 컴퓨터 내부의 0과 1처럼 그치지 않고 불금이라는 주관적인 경험, 서브젝티브 익스피리언스, 즉 퀄리아를 동반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랭크 잭슨의 유명한 사고 실험, 메리스 룸을 변형해 봅시다. 메리는 태어나서부터 흑백의 방에서 흑백의 화면으로만 세상을 배운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녀는 색깔에 대한 모든 물리적, 신경학적 사실, 빛의 파장, 망막의 원추세포 반응, 뇌의 처리 과정 등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가 방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잘 익은 붉은 사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메리는 과연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녀는 불금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메리가 이전에 알던 모든 물리적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알, 즉 주관적 경험에 대한 알입니다. 과학은 3인칭의 객관적 관점에서 세계를 기술하지만 의식은 본질적으로 1인칭의 주관적 현상입니다. 과학이 뇌라는 기계의 작동 방식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 기계 안에서 경험이라는 유령이 어떻게 출현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네이글이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었을 때 과학은 박쥐의 초음파 감각 기제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 느낌 자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의 또 다른 근본적인 한계는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명확히 지적한 사실과 당위의 간극, 이지 오트 갭에서 드러납니다. 흉스 길로틴이라고도 불리는 이 논점은 순전히 이다, 이지라는 사실 명제들로부터 해야 한다, 오트라는 당위 명제, 윤리적, 도덕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다루는데 탁월합니다. 과학은 특정 유전자가 이타적 행동의 경향성을 높인다거나 특정 사회 정책이 빈곤율을 몇 % 낮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다라는 사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거나 빈곤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을 도와야 합니까? 왜 살인은 나쁩니까? 과학은 살인은 사회의 존속에 해롭다고 기술, 디스크라이브 할 수는 있지만 따라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 프리스크라이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규정의 근거, 예를 들어 생명은 존엄하다 또는 사회 존속은 선하다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과학은 우리가 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안녕을 현 세대의 편의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가치 판단 자체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윤리학, 에식스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만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세계 안, within the world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세계 자체, the world itself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통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떻게 하우 우주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경이로운 과학적 서사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너머의 질문을 던집니다. 라이프니츠가 던졌던 궁극의 질문, 즉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입니다.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혹은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애초에 왜 빅뱅이라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물리학 이론이 무에서의 창조를 가정하지만 이때 무는 양자 진공처럼 복잡한 물리 법칙이 이미 전제된 상태이지 철학적인 의미의 완전한 없음이 아닙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와 같은 실존적, 이그지스텐셜 질문들은 과학적 방법론의 그물망을 빠져나갑니다. 이 질문들은 검증 가능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의미와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세계라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법, 신텍스를 정교하게 분석해내지만 그 텍스트의 궁극적인 의미, 시멘틱스를 해석하는 일은 여전히 철학, 종교, 그리고 예술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학은 세계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거대한 질문을 철학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의 설명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그 한계는 과학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즉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과학은 경험적 세계를 다루며 그 경계는 비경험적 영역, 형이상학, 순수 가치에서 설정됩니다. 과학은 복잡계를 환원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생명이나 의식과 같은 창발적 현상 앞에서 도전에 직면합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탁월하게 기술하지만 의식과 같은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학은 사실, 이질을 밝히지만 당위, 오트라는 윤리적 가치를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세계 안에 어떻게 하우를 설명하지만 세계 자체의 왜, 즉 궁극적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유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그릴 때 해안선 지도가 지형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듯 과학과 철학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세계를 조망합니다. 과학이 우리 발밑의 단단한 땅을 탐사하고 길을 밝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라면 철학은 그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이 탐험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도의 빈 공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사유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아는 것은 과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가진 또 다른 훌륭한 삶의 도구들, 철학, 예술, 문학, 성찰을 존중하며 세계와 자신에 대한 더 깊고 풍부한 통합적 이해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